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제 안경을 그녀의 발 아래서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료 때문에 올라온 거라 며칠만 있다 내려갈 생각이었죠. 아들은 바쁘다며 병원도 못 따라가겠다 했고 며느리는 그런 저를 불청객도 아닌 처치 곤란한 짐짝처럼 대했죠. 아버님, 요즘 세상은 다 바쁘게 돌아가요. 그렇게 눈치 없이 움직이시면 곤란해요. 그녀의 말투는 늘 정제돼 있었지만 그 안엔 항상 차가운 경계심과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단지 안경을 옆에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못 본 척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밟았습니다. 제 안경을. 단단한 발이 플라스틱 프레임을 찢는 소리. 그 찢어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뭔가를 확실히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자리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저의 이름을 다시 꺼내야겠다는 것. 나는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저는 제 이름을 찾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건 순전히 병원 때문이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의뢰가 넘어갔고 검사 일정이 이틀 간격으로 잡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집에 며칠 머물기로 했죠. 그냥 호텔 잡으세요, 아버님. 요즘은 다 편해요.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아들이 어색한 웃음으로 끼어들었죠. 아, 당신도 참.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 웃음,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이미 모든 게 읽혔습니다. 방 한 칸 얻는데도 며느리는 한참을 정리하더군요. 침구는 꼭 세탁소에서 맡겨야 한다고 했고 아이 알러지 있으니까 아무나 쓰던 이불 안 돼요. 그 말이 대놓고 저를 향한 것임을 굳이 모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버님, 신발 벗고 들어오실 땐 말씀 좀 하고 들어오세요. 카펫 더럽혀지니까요. 그 말에 제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가느라 반짝 닦아놓은 운동화였고 신발장 옆에 조용히 벗어뒀는데도 그녀는 들어온 방식이 문제였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자연스러운 대화란 없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는 중간중간 은근한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회사를 옮겨도 이직이라고 안 해요. 커리어 전환이라고 해요. 그냥 참고로요, 아버님. 그녀는 존댓말을 썼지만 그 말 속엔 늘 비꼼과 선긋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김치를 집으려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땐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떨리듯 빠르게 움직였고 입꼬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아버지, 괜찮아요?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도 조심하세요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무슨 약을 드시는지, 내일 병원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땐 혼자 택시를 탔고 진료 끝나고 돌아와도 집안엔 냉랭한 공기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3일. 저는 그 집 안에서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누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났고 물 마시러 주방에 가는 것도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켰다가 며느리 방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애 자는데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밤에 불빛 때문에 애가 자꾸 깨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불을 끄고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단지 검진 며칠 받으러 올라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나? 그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던 날 차창 밖으로 보였던 풍경. 논밭과 골목 그리고 마을 회관 앞에서 커피를 나눠주던
동네 할머니의 인사. 그건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선 단 한순간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집에선 저는 짐이었고 처리해야 할 변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무엇을 더 바라는 건 부질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야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들은 회식 대신 일찍 들어왔고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씻기고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퇴근해서 국은 그냥 어제 거 데워드릴게요. 그 말에 아들은 눈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식사 중 아들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에 사람 좀 뽑는데요. 아버지, 예전처럼 기계 쪽 도면이나 설계 같은 거 지금도 관심 있으세요? 순간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물 한 잔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관심이야 있지. 내가 그쪽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요즘 기술은 좀 달라졌겠지만 기본은 똑같지. 원리라는 건. 그 말을 꺼낸 순간 며느리의 숟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아신다고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순간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놨고 아이도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도면이요? 요즘은 다 3D 설계고 소프트웨어로 다 돌려요. 그냥 아버님은 쉬시는 게 나아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뼈 아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만 만지작거렸죠.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상을 치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그 말은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안경을 벗고 닦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식탁 옆에 잠시 내려뒀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물컵을 가지러 돌아서며 무심코 발을 내딛었습니다. 찍! 뭔가 밟히는 소리. 아, 뭐야 이거.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발 아래 깔린 제 안경을 봤습니다. 프레임이 한쪽이 찌그러졌고 렌즈가 살짝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 그건 내 안경인데. 그 순간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안경이요? 그런 거나 좀 잘 챙기세요. 그게 왜 거기 있어요, 대체? 그 말에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물컵을 들고 주방으로 가버렸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부서진 안경을 손에 쥔 채 식탁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만히 등을 기대고 섰는데 심장이 조용히 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내 안경을 밟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어긋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고려니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 그 짧은 한마디가 날 바닥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 거나 잘 챙기세요. 그게 왜 거기 있어요, 대체? 잘못한 건 나였습니다. 그들 눈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눈이 나빠 안경을 놓은 것도, 눈치 없게 앉아 있는 것도,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것도. 내가 그날 가지고 있던 짐은 작은 가방 하나와 서울 큰 병원에서 받은 검사 일정표,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뿐이었습니다. 며칠만 있다 내려간다고 했을 때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며칠이면 괜찮아 하며 애써 말끝을 흐렸죠.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한순간도 가족이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경이 망가진 채 나는 흐릿한 시야로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병원 서류 밑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제게 남긴 그녀의 손때 묻은 편지 봉투. 거기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조용히 접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절대 작아질 사람이 아니에요. 무너진 기계도 당신 손에선 돌아갔고 무시받던 사람도 당신 앞에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니 어딜 가든 당신 이름만은 잊지 마세요. 아내는 그렇게 적어뒀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를 떠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 그 편지를 다시 접으려다 가방 맨 아래 깔린 작은 명패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박용태 기술사. 오래전 지방 공장에서 쓰던 내 책상 위에 있던 그것. 이젠 글씨도 바래고 모서리는 조금 깨졌지만 그 이름만은 여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나는 안경 없이 그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하게 흔들리던 글씨들 사이로 묘하게 선명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혀졌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서울에선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들조차 내 과거를 퇴직한 사람으로만 기억했으며 며느리는 내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며느리 발에 짓밟히듯 조용히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조용히 부서진 안경을 접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박용태라는 이름이 다시 또렷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예 잠을 포기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손끝으로 명패와 도면을 다시 꺼내들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용히 앉은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박용태, 넌 누구였더라? 천천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방 중공업 현장에서 기술반장으로 일했었습니다. 말단 기사로 들어가 20년 넘게 한 공정에 매달려 있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기계 한 대의 오류를 독자적인 구조로 다시 설계해냈을 때 본사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용태 기사 서울 본사에서 회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제 도면은 본사 임원진에게 직접 설명되었고 몇 달 후 그 공정은 자동화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업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제 옆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오는 내내 아내는 다리 아프다며 투덜거리더니 상패를 받는 순간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이 남는 거예요. 당신 이름 작게 접혀지지 않게 잘 챙겨놔요. 그녀의 그 말이 왜 그리 또렷하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지금 저를 다시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 은퇴하고 집에 머물며 텃밭 가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뭐 하셨다 했죠? 공장에서요? 아, 그냥 그런 거요?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런 사람. 그렇게 제 이름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의 발에 짓밟힌 그 안경 한쪽이 다시 그 이름을 꺼내게 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며느리, 기억조차 흐릿해진 아들. 그 누구도 박용태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이름을 걸고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방 안을 뒤져 낡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적어봤습니다. 박용태 설비 공정 기술자, 설계 외주 공정 자문 가능, 전화번호, 이름 석자를 적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그 누구보다 저에겐 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저는 이 집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박용태로 살아갈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들 방문은 닫혀 있었고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아이 등원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제 물건을 넣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올라올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왔던 것들이니까요. 식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종서가 걱정하지 마라. 건강하길 바란다. 아버지. 어떤 대화도 어떤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제 손에 들린 가방보다 가벼워진 마음이 더 생경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숨을 쉬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익숙한 지방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바람이 얼굴을 감싸왔습니다. 서울보다 한결 투박하고 덜 정돈된 풍경이었지만 그게 저는 편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낡은 담벼락과 낙엽이 내려앉은 골목을 지나 작은 대문을 밀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오랜만에 건네는 인사. 하지만 이 조용한 집이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저를 환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집안을 정리하고 저는 창고로 쓰이던 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쓰던 도면함, 낡은 설계도, 반듯하게 접힌 기술 자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용태라는 이름이 선명히 찍힌 명패 하나. 그걸 들고 작업대를 닦아내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은퇴자 기술인 커뮤니티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박 기술사 오랜만이네. 아직도 손 놓기 아깝지? 나도 그래. 그 자리는 정 많고 말 많은 사람들 틈이었지만 다시 기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나 지역센터에서 기계 설계나 기초기계학 가르칠 사람 찾는다던데. 박 기술사 관심 있으면 연락해봐. 저는 명함 하나를 받아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망설임은 있었지만 다시 손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담당자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기계 설계 쪽으로 학생들 실습 지도나 기초 이론 설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며칠 뒤 지역 청소년 직업센터의 실습실 한쪽 구석에서 제가 처음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낡은 셔츠 입은 저를 의아하게 봤지만 칠판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치 계산, 도면을 그리는 손놀림 앞에서 서서히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구조 왜 이렇게 짜셨어요? 여기 곡선 말고 직선 쓰면 안 되나요? 기술이 낯선 학생들이지만 궁금증은 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외주 설계 한두 건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도면은 여전히 손으로 그리고 도표는 수기로 정리했습니다. 한 장 그릴 때마다 5번은 고치고 밤을 넘기는 날도 많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그저 기뻤습니다.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이었지만 박용태라는 이름은 조용히 묵묵히 다시 세상 속에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음 막을 위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도 마을회관 기술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게 외주를 소개해줬던 그분이 회의를 마친 뒤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 기술사, 혹시 유압 설비 관련해서 현장 설계 좀 봐주실 수 있겠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창업한 공장인데 도면이 어설퍼서 사고 날 뻔했다더군.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 젊은 대표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소개받고 연락드립니다. 기계 설계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혹시 도면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 말투의 젊은 목소리였지만 예의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설계 도면을 받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설계는 어딘가 엉성했고 안전설비는 부품 간 간섭이 발생할 구조였습니다. 몇 가지 수정 포인트를 표시하고 그간 써왔던 개선안을 적용한 새 도면을 함께 첨부해 보냈습니다. 사흘 뒤 젊은 대표가 공장 앞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게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설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팀 이거 보고 전부 놀랐어요. 현장에서도 바로 테스트했는데 에너지 손실률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간단한 인터뷰 촬영 가능하실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런 기술인 분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고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영상에 나온다는 게 어색하고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묻히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결국 공장 사무실 한켠에서 핸드폰 하나 달랑 놓고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70대 설계 장인에게 배운다. 그런 제목이 달린 영상이 며칠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댓글에는 젊은 기술자들이 감탄과 존경의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이런 분에게 배우고 싶다. 손그림 도면이 이렇게 정교할 수 있나? 연식 있는 기술자분들이 왜 소중한지 이 영상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했을 뿐인데 세상이 다시 제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엔 기술 외주 요청이 조심스럽게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량 구조물 설계, 소형 공장의 정비 시스템 검토, 그리고 기술 컨설팅 제안까지. 혹시 선생님이 특허 걸었던 그 기술, 지금도 응용 가능할까요? 그런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기계 전문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용태 선생님, 저희가 이번 호에서 대한민국 기술 1세대 특집 기사를 다루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박용태라는 이름 석자가 공식 문서에 인쇄된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제 이름이 검색창에 오르내리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안경 하나 밟히던 그날 밤 흐릿했던 제 눈 속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저녁 고급 아파트 거실엔 조명이 반짝이고 테이블 위엔 세팅된 디저트 접시와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한 홈브런치예요. 이 조명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죠? 협찬은 아니고 제가 직접 산 겁니다. 저처럼 신혼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며느리는 SNS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카메라 뒤엔 아들이 말없이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피로가 가득했고 얼굴빛도 어두웠습니다. 며느리가 방송을 끄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또 그런 얼굴이야. 일은 일이지만 표정 좀 펴. 사람들 다 본다.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요즘 분위기 안 좋아. 부장도 어제 사직서냈고 우리 팀도 구조 바뀔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는 핀잔을 줍니다. 당신은 왜 항상 걱정만 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투자 좀 하고 재테크 해야지. 가만히 월급만 받으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며느리는 SNS에서 본 강의를 토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코인, 부동산 소액 투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가야 할 때야. 남들 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아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적금을 깨고 며느리에게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래. 난 생활비 건드리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타이밍 놓치면 평생 후회해. 그 후 며칠 사이 통장은 비워졌고 카드 명세서에는 익숙지 않은 이름의 앱 결제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던 하락장이 닥쳤습니다.
코인은 폭락했고 주식은 상장 폐지 위기를 맞았고 상가 투자권은 시행사 부도 소식과 함께 조용히 사이트가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사기야. 말도 안 돼. 그 와중에도 아들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기획안을 들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종석 씨, 이번 기획안은 본사 이관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지사는 인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묻습니다. 전 잘리는 겁니까? 팀장은 한참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퇴직금 정산서와 함께 마지막 출근을 마친 아들은 멍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맞은 건 카페라떼도 와인잔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사해야 해. 며느리는 그제야 현실을 인정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관리비 3개월 밀렸고 전세 대출도 연장이 안 된대. 게다가 카드도 정지됐고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은 조용히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대체 뭐 한 거냐? 며느리는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 아버지께 연락해보는 게 어때? 뭐? 그 영상 봤잖아. 그 인터뷰 설계 장인이라는 거. 그거 우리 아버님 맞잖아.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 거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당신이 뭐라 했는지도 다 기억나실 텐데. 그래도 우린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며느리는 그동안 SNS에서 팔로워에게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말라붙은 입술, 그동안 쌓아왔던 허세가 조각조각 무너져 내려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켜 아버지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박용태 기술사 전 설비개발 책임자. 은퇴 후 설계 외주로 제2의 인생 시작한 70대 기술장인. 기사를 읽는 아들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작고 초라해 보였던 아버지. 그러나 그분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채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 중에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종석과 그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와 불안 그리고 미안함을 담은 억지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들어와라. 들어선 거실은 작지만 정갈했고 커피잔 2개가 조용히 놓였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고 저는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 영상 봤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아들은 덧붙입니다. 아버지, 그땐 우리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작은 잔에 커피를 따라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식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는 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멸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처음 보는 손님처럼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이 떠나셔서 우린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이 지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잠시 멀어질 수도 있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벌써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쓰지? 상자 안엔 낡은 명패 하나와 설계도면 복사본 그리고 산업기술대상 상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다 그냥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기 위해 들여놓은 것들이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잊히는 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자리를 잃어서야. 그 자리를 놓치면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지. 아들은 입을 때려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무거웠고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 때 내 자리는 어디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더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버님, 그땐 정말 괜찮다. 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와줘서 고맙다. 커피는 좀 쓰지.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손으로 내려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이 아닌 손님으로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감정을 돌려받고 있는지. 이 침묵은 비난이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무시당했던 날들의 기억. 혼잣말처럼 되뇌던 박용태의 침묵.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이 정확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짓밟은 건 단순한 안경이 아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자 한자가 쌓인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했습니다. 그건 내가 40년을 일구고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내 인생이었다.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 사과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날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날 안경 위에서 했어야 했다. 정확히 바닥에 밟혀 깨진 그 순간. 그 순간에 무심히 던진 말. 그런 거나 잘 챙기세요. 그 말이 이 남자의 마음에서 무엇을 부순 건지 지금에서야. 두 사람은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괜찮아.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그런 건 당연한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건 그건 다른 문제다. 아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숟가락만 들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희 집에서 손님이 아니었고 하숙생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집에서 내가 앉을 자리는 늘 눈치 위였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도 안다. 박용태가 무언가를 부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말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누구였는지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억해 주길 바랐을 뿐이다. 침묵.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땐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모르겠다. 저는 다시 조용히 식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상처를 돌려주려는 게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나는 그저 너희가 줬던 무게만큼 되돌려주고 있는 거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안경을 다시 맞췄을 때 나는 결심했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밟히지 않겠다고.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자신의 체면이나 체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은 지나갔고 기억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잔에 담긴 커피를 다 마시고 말했습니다. 커피는 썼지만 진실은 그보다 쓰다.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따라 두 사람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덧붙였습니다. 다음엔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내렴. 불쑥 찾아오는 손님은 대접받기 어려운 법이니까.
그 말은 처음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되돌려주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내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며칠 뒤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박용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 난에는 용태기술인 제장학재단이라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받은 건 다름 아닌 아들 종석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정갈하게 인쇄된 안내서가 나왔고 그 아래에는 한 줄의 짧은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사람이야. 종석은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왜 저희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없다. 단 하나 가르침이라면 몰라도. 아버지, 정말 이럴 거예요? 종석은 말하며 울컥했습니다. 그동안의 일이 떠올랐고 미안함도 억울함도 서운함도 뒤섞여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러자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순간 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내려놨다. 종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의 말이 폭풍처럼 쏟아지던 순간 아버지의 안경이 깨지고 작은 침묵이 큰 벽이 되던 그때 그날 내가 듣고 싶었던 건 미안합니다가 아니었다. 단 한마디 아버지 괜찮으세요? 였어.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을 잃고 존중을 잃고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한 내 인생이 안타까웠을 뿐이다.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은 지방공업고등학교와 기술대학을 대상으로 실기 기반 기술 인재를 위한 소규모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해 수혜 대상자는 3명. 모두 어렵게 현장을 견디며 공부를 이어가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학금도 고마웠지만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너는 너 이름으로 설계도를 내라. 절대 남의 이름에 묻히지 마라. 그날 이후 박용태라는 이름은 온라인 설계 커뮤니티와 기술 블로그 그리고 은퇴자 기술 봉사단체 안에서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누군가의 스승, 누군가의 선배로서 남았습니다. 종석은 결국 그 장학재단 안내서를 들여다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구나. 그 후로 저는 종종 지방기술학교에 강연을 다녔고 마을회관에서 설계 기초를 알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안 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가족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가 싶네요. 그 웃음엔 쓴맛도 있었고 단호함도 그리고 잊지 않으려는 기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야 자기 이름을 되찾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종석은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못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을 얹고 수없이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을까? 내가 아버지를 너무 깊이 다치게 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작년 이맘때쯤이었잖아. 아버님 우리 집에서 나가신 날. 그날의 기억이 종석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차갑게 되살아났습니다.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용태기술인 제장학재단, 박용태 설계장인, 은퇴 후에도 설계도를 그리는 남자. 그렇게 찾은 주소는 익숙하고도 낯선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종석은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간 건 실례인 걸 알았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주택 대문 앞.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인 현관과 그 옆 작은 문패 위엔 희미하지만 단정하게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용태. 종석은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고 그곳엔 하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굽었고 손등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냐? 종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날 밟아버린 안경이었어요. 새로 맞췄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저는 상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무 말 없이 들어선 종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잠시 뒤 작은 식탁 위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직접 담근 듯한 조기가 올라왔습니다. 종석은 수저를 들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국을 떠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과는 지금보다는 조금 늦었고 그때보다는 조금 이르다.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 이름도 사람도 그렇게 잊히는 거니까. 아버지의 말에 종석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날의 사과는 모든 걸 되돌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 사이에 묻혀있던 말없는 시간의 벽을 조금은 허물어주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도면 위에 연필을 올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설계도에 서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